아니, 지금 우리 최고급 한정식집 수준 떨어지게 저런 더러운 거렁뱅이 영감을 왜 뒷문에 둔 거야? 당장 소금 뿌려서 내쫓지 않고 뭐해? 매니저님, 그래도 밖이 영하 15도입니다. 어르신이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시고 피까지 토하시는데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게 하고 관영 씨가 책임질 거야? 저 영감탱이 폐병이라도 옮기면 우리 VIP 손님들 다 끊겨. 관영 씨 주제에 책임질 수 있냐고. 당장 길바닥으로 끌어내. 대한민국 서울 강남의 한복판. 눈부신 네온사인이 불야성을 이루는 거리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존재했습니다.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코스 요리가 끊임없이 나가는 한정식집. 청유의 뒷골목은 화려한 앞문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쉴 새 없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살을 애는 듯한 겨울의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곳이었습니다. 그 차갑고 삭막한 시멘트 바닥 위로 행색이 몹시 남루한 노인 한 명이 쓰러지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낡은 검은색 점퍼는 곳곳이 해져 솜이 튀어나와 있었고 흙먼지가 잔뜩 묻은 바지는 강남의 번화가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신 마른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흩뿌려져 있었죠. 그 앞을 막아선 사람은 청유의 주방 보조로 일하는 이관영이었습니다. 과거 넓은 바다를 가르며 대형 선박의 항해사로 또 해군 장교로 거친 파도를 헤쳐왔던 그였지만 현재는 얄궂은 운명 탓에 식당 주방에서 묵묵히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갓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어린 아들을 홀로 건사하기 위해 그는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고 기름때 낀 불판을 닦으면서도 단 한 번 불평한 적 없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매니저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뒷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관영의 시선은 오직 덜덜 떠는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토해내는 그 쇳소리 섞인 기침소리가 관영의 가슴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후벼 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침소리는 관영에게 평생의 아픔이자 그리움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의 깊고 어두운 막장에서 광부로 살아오신 그의 아버지. 검은 석탄 먼지를 평생 마시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던 아버지는 결국 진폐증이라는 무서운 병을 얻으셨죠. 밤낮 없이 쿨럭이며 피 섞인 가래를 뱉어내던 늙은 아버지의 기침소리와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듯 숨을 헐떡이는 노인의 기침소리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청춘과 패를 바쳐 가족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지만 세상은 그런 아버지를 그저 냄새나고 병든 늙은이로만 취급하곤 했습니다. 지금 식당 매니저가 노인을 바라보는 그 경멸 어린 시선처럼 말입니다. 콜록, 콜록. 젊은이 미안하네. 내가 갑자기 숨이 차서 날이 너무 추워 잠깐 바람만 피하려던 건데 콜록. 노인은 갈라지고 쉰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 사이로 다시 한번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대로 강추위 속에 내버려 둔다면 정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관영은 굳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매니저의 협박이 귓가를 때렸지만 그는 차마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노인을 버리는 것은 곧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어르신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밖에서 이러다간 정말 얼어 죽습니다. 관영은 서둘러 다가가 노인의 앙상한 팔을 부축했습니다. 항해사 시절 굵은 밧줄을 당기며 단련되었던 관영의 단단한 손에 닿은 노인의 팔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노인의 몸무게의 관영은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매니저가 뒤에서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질렀지만 관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을 식당 건물 뒤편에 있는 비좁은 직원용 창고로 이끌었습니다. 식자재 박스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창고는 온풍기 하나 없어 서늘했지만 적어도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관영은 빈 종이 상자들을 겹쳐 바닥에 깔고 노인을 조심스레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 점퍼를 벗어 노인의 굽은 어깨 위로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얇은 조리복 하나만 걸친 관영의 몸도 추위에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따뜻한 국물이라도 좀 가져오겠습니다. 노인이 연신 미안하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관영은 사람 좋은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VIP 손님들의 예약으로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주방장의 불호령이 떨어지고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매캐한 연기 속에서 관영은 구석에 놓인 조그만 뚝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침 오늘 점심 장사를 마치고 남은 소고기 국밥 재료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상에 내기엔 고기 모양이 조금 부서지고 볼품없어졌지만 푹 고아낸 진한 사골 육수의 맛은 일품이었죠. 관영은 차가워진 육수를 가스불에 올리고 큼지막한 무와 부드러운 소고기 양지를 아낌없이 듬뿍 담았습니다. 파를 썰어 넣고 마늘을 풀자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뚝배기에서 코끝을 자극하는 구수하고 짙은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뚝배기를 낡은 쟁반에 받쳐들고 다시 창고로 돌아온 관영은 조심스레 노인의 무릎 앞에 식사를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붉은 국물 위로 쌀밥이 소담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남의 수십만 원짜리 화려한 코스 요리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꽁꽁 온몸과 상처받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한 사람의 온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얼른 드세요, 어르신. 빈속에 이 추위를 견디려면 속부터 든든하게 덮이셔야 합니다. 노인은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숟가락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쩍쩍 갈라진 입술 사이로 밀어넣는 순간 노인의 깊게 파인 눈주름 사이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검은 흙먼지로 얼룩진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은 국밥 위로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었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허겁지겁 국밥을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관영은 쪼그려 앉은 채 노인이 식사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흙냄새, 그리고 연신 쏟아지는 기침 소리. 관영은 자신도 모르게 바지 주머니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주머니 깊숙한 곳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사랑하는 아들의 새.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사주려고 몇 번이고 접었다 펴며 아껴두었던 돈이었습니다. 관영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지폐를 꺼내 잘 펴서 노인의 손등 위로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식사 다 하시면 이거 받으세요. 택시라도 잡아타고 무사히 댁으로 돌아가셔야죠. 밤이 늦어지면 날이 더 차가워집니다. 노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관영이 내민 10,000원짜리 지폐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늘어진 귓불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 아래로 가려져 있던 노인의 탁한 눈동자가 순간 번뜩이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관영은 그 미세하고 압도적인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길을 잃고
헤매는 병든 가여운 어르신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노인은 뼈만 남은 손으로 지폐를 꽉 쥐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관영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붉게 달아오른 청년의 단단한 뺨, 기름때가 묻고 해진 얇은 조리복, 그리고 생면부지의 낯선 노인을 향해 조건 없이 내미는 굳은 살 박인 따뜻한 손. 노인은 그 모든 장면을 사진을 찍어두듯 깊은 눈빛으로 뇌리에 선명하게 새겨 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귀를 찢는 듯한 커다란 소리와 함께 낡은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려 젖혀졌습니다. 호흡을 헐떡이며 불그락푸르락 화가 머리끝까지 난 매니저가 삿대질을 하며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관영, 내가 분명히 저 더러운 거지 영감 당장 길바닥으로 내쫓으라고 했지. 누가 여기서 우리 식당 밥까지 먹여주며 상전 모시듯 하라고 했어. 미쳤어? 당장 안 쫓아내면 너도 오늘부로 당장 해고야. 매니저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비좁고 어두운 창고 안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관영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인의 앞을 거대한 태산처럼 가로막아 섰습니다. 해군 장교 시절 다져진 그의 넓은 어깨가 노인을 완벽하게 감싸 안았죠. 그 위압적이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패딩을 두른 노인은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 없이 그저 묵묵히 관영의 넓고 든든한 등판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호통치는 매니저를 향한 분노도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노인의 얼굴에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인의 주름진 입가에 알 수 없는 옅은 그러나 아주 묵직한 미소가 번졌다는 사실을 흥분한 매니저도 앞을 막아선 관영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휘몰아치는 강남의 눈보라 속에서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소리 없이 방향을 틀어 회전하기 시작한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창고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지만 매니저가 내뿜는 분노의 열기만큼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른 매니저는 당장이라도 노인의 멱살을 잡고 바깥으로 끌어낼 기세로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이관영의 넓은 등은 거센 파도 앞에 방파제처럼 끄떡도 하지 않았죠. 한때 험난한 파도를 가르던 항해사이자 바다를 지키던 해군 장교였던 관영에게 고작 식당, 매니저의 호통 따위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묵직하고도 단호했습니다. 매니저님,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길에 쓰러져 얼어 죽어가는 어르신을 모른 척하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 식사만 다 마치시면 제가 알아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관영은 최대한 정중하게 그러나 물러섬 없는 목소리로 매니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자신에게 이 주방 보조 일자리가 얼마나 절실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에 훌쩍 커버린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식비와 학원비까지 하루라도 일당을 벌지 못하면 당장 내일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매니저는 코웃음을 치며 관영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사람? 저게 사람이야? 우리 청유에 밥 한 끼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몰라. 한 끼에 수십만 원씩 내고 대접받으러 오는 VIP들이라고. 저런 병균 덩어리 거지 영감이 얼쩡거렸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당장 영업 정지감이야. 너같이 주제 파악 못하는 주방 보조놈이 무슨 수로 책임질 건데? 동정심? 웃기고 있네. 내 코가 석자인 주제에 누굴 동정해. 매니저의 입에서 쏟아지는 날 선 모욕들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창고 안을 날아다녔습니다. 관영의 주먹에 꾹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등에 굵은 핏대가 솟아올랐지만 그는 끝내 화를 억눌렀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국밥을 삼키고 있는 노인이 혹여나 더 큰 상처를 받을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마치 이 소란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것처럼 그저 덜덜 떨리는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고 뚝배기의 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관영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죠. 평생을 어두운 막장에서 진폐증을 얻어가며 일하셨던 자신의 아버지가 혹여나 밖에서 저런 멸시를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어차피 버려질 남은 국물 조금 내어드린 겁니다. 영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뒷문 구석 창고에 모셨고요. 식당의 명성에 흠이 갈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워. 말대꾸하지 마. 넌 오늘부로 당장 해고야. 그깟 동정심 끌어안고 저 영감탱이랑 같이 당장 이 식당에서 꺼져. 내가 입고 있는 그 조리복도 당장 벗어놓고 가. 더러운 냄새가 배어서 다른 사람한테 입히지도 못하겠으니까. 매니저의 해고 통보는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매섭게 관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어디서 돈을 벌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관영은 비굴하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알량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눈앞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약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짐승 같은 짓은 결코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었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관영은 말없이 허리에 묶여있던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얇은 조리복 상의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죠. 영하 15도의 맹추위가 얇은 반팔 티셔츠 하나만 걸친 그의 몸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지만 관영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조리복과 앞치마를 정갈하게 개어 식자재 박스 위에 올려둔 관영은 매니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건 없으니까요. 어르신은 제가 책임지고 밖으로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매니저는 관영의 예상치 못한 의연한 태도에 오히려 기가 질린 듯 흠칫 놀랐지만 이내 침을 탁 뱉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어디 그 잘난 인류에 끌어안고 평생 흙수저로 궁상 떨며 살아봐라. 당장 짐 싸서 꺼져. 매니저가 쾅 소리가 나도록 창고 문을 닫고 나가버리자 좁은 창고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관영은 차가운 두 팔을 문지르며 노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노인은 어느새 국밥 한 그릇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운 상태였습니다. 바닥이 드러난 뚝배기를 내려다보는 노인의 얼굴에는 묘한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뺨에는 옅은 혈색이 돌았고 기침도 한결 잦아들어 있었죠. 따뜻한 음식과 무엇보다 자신을 지켜준 청년의 온기가 노인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관영의 두꺼운 패딩을 벗어 내밀었습니다. 젊은이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오늘 밤은 무사히 넘길 수 있겠어. 이 국밥 맛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자, 이 옷은 이제 입게나. 밖이 몹시 찬데 그렇게 얇게 입고 있어서야 쓰나. 하지만 관영은 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젊어서 괜찮습니다. 이 옷은 어르신께서 입고 가십시오. 밤바람이 매섭습니다. 아까 드린 돈으로 꼭 택시를 타시고 댁에 가시면 따뜻한 물로 씻고 푹 쉬셔야 합니다. 병원에도 꼭 가보시고요. 관영의 진심 어린 걱정에 노인의 탁한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패딩과 관영이 쥐어주었던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거친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을 겪어본 노인이었지만 자신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심지어 거지 취급을 받는 늙은이에게 자신의 직장과 겉옷, 그리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까지 내어주는 이 미련할 정도로 착한 청년의 마음은 노인의 메마른 가슴 한구석을 강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나 때문에 직장을 잃지 않았나? 원망스럽지 않은가? 노인의 물음에 관영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원망이라니요. 제가 선택한 일인걸요. 일자리야 내일 당장 인력소라도 나가서 다시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은 한 번 잃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어르신처럼 기침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르신을 뵈니 홀로 계신 아버님 생각이 나서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노인은 관영의 눈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거짓 한 점 없는 맑고 고든 눈빛. 그 눈빛 속에서 노인은 언젠가 자신이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정과 인간의 도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패딩을 고쳐 입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젊은이? 이관영입니다. 이관영. 참으로 올곧고 따뜻한 이름이군. 오늘 짐 빚은 늙은이가 꼭 아주 무겁게 갚겠네. 내일 다시 해가 뜨면 자네 인생에도 따뜻한 볕이 들길 바라네. 알 수 없는 뼈가 있는 노인의 인사를 끝으로 두 사람은 식당 뒷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텅 빈 거리에서 노인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관영은 얇은 옷깃을 여미며 노인의 뒷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의 걸음걸이는 처음 식당 앞을 서성일 때처럼 비틀거리거나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노련한 군주처럼 묵직하고도 위험 있는 발걸음이었죠. 하지만 추위와 피로에 지친 관영은 그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비조차 아끼기 위해 차가운 밤거리를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운 냉기가 먼저 그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냉기 속에서도 관영의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방 한가운데 깔린 낡은 이불 위에서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사랑하는 아들 지훈이가 색연필을 손에 꽉 쥔 채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영은 조심스레 다가가 지훈이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아이의 부드러운 뺨을 쓰다듬자 지훈이가 잠결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관영의 손에 얼굴을 비비적거렸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 기다리다 잠들었구나. 미안해, 아빠가 오늘도 너무 늦었지. 관영의 시선이 지훈이의 스케치북에 머물렀습니다. 몽당 연필처럼 짧아진 색연필들 옆으로 삐뚤빼뚤한 글씨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요리사. 아빠 사랑해요. 서툰 솜씨로 그려진 식당 주방의 모습과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아들의 얼굴.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관영의 붉어진 눈시울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꼭 새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노인에게 건네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아이에게 먹일 쌀조차 간당간당한 현실. 직장마저 잃어버린 막막함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왔지만
관영은 잠든 아들의 작은 손을 꽉 쥐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래, 아빠는 후회하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냉정해도 우리 지훈이에게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남을 테니까. 내일 당장 막노동을 해서라도 우리 아들 굶기지 않을 테니까. 관영은 낡은 전기장판의 온도를 조금 더 높여주고는 아들의 이불을 꼼꼼히 덮어주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 작은 단칸방 안에는 세상 그 어떤 최고급 한정식 집보다 더 따뜻하고 눈부신 사랑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관영이 반지하 단칸방에서 아들의 온기를 느끼고 있을 무렵 청요식당에서 몇 블록 떨어진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길에 번쩍이는 검은색 마이바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방금 전까지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피를 토하던 노인이 차 안으로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단정한 정장 차림의 비서가 안절부절 못하며 다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어디 다녀오신 겁니까?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지셔서. 경호팀이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집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복장은 세상에 입가에 피까지. 당장 주치의를 부르겠습니다. 노인은 관영이 덮어준 패딩의 깃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손을 들어 비서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탁한 눈빛은 어느새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변해 상대를 압도하는 엄청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명성그룹을 맨손으로 일궈낸 살아있는 전설 김학수 회장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들갑 떨 것 없다. 평소 앓던 폐 질환이 찬바람에 조금 도진 것뿐이야. 그나저나 박 비서 당장 알아볼 것이 있다. 네, 회장님. 무엇이든 하명하십시오. 김 회장의 굳은 입술 사이로 낮고 서늘한 그러나 절대적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방금 내가 나온 뒷골목의 한정식집 청유라고 했던가. 그 식당 건물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당장 파악해.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룹 자금을 얼마를 쓰든 상관없으니 그 건물을 통째로 매입해둬라. 네. 갑자기 그 식당 건물은 왜? 비서가 당황하며 되물었지만 김 회장의 눈빛은 이미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매서운 눈보라를 향해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한 청년의 올곧은 눈동자와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이 선명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관영이라는 청년이 그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을 거다. 그 청년의 뒤를 조용히 밟아라.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비서의 대답과 함께 부드러운 엔진음을 내며 마이바흐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하얀 눈발 사이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사이다 같은 반전의 폭풍이 서서히 하지만 아주 맹렬하게 강남 한복판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관영의 따뜻한 선의가 쏘아올린 작은 불씨가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을 남김없이 불태워버릴 거대한 들불로 번지기 직전의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차가운 공기가 반지하 단칸방의 얇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관영은 밤새 뒤척이는 아들 지훈이가 깰세라 소리나지 않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갑작스럽게 쫓겨나면서 당장 오늘 아침 식탁에 올릴 반찬거리조차 마땅치 않았죠. 하지만 관영은 찬장에 하나 남은 통조림 햄을 꺼내 얇게 썰고 정성껏 계란물을 입혀 노릇노릇하게 구워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하얀 쌀밥 위에 반찬을 올려두는 그의 굵은 손마디에는 자식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아빠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햄 구워놨어.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난 지훈이는 아빠의 목소리에 금세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갓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작은 체구의 아들이 오물오물 밥을 씹어 삼키는 모습만 봐도 관영은 텅 빈 자신의 위장이 꽉 차오르는 듯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옛말은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부모의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식당 일찍 끝나? 어제 약속한 새 크레파스 사서 올 거야? 지훈이의 천진난만한 물음에 관영의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을 이 어린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관영은 서둘러 표정을 갈무리하고 지훈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지훈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아빠가 제일 크고 색깔 많은 크레파스로 사서 일찍 올게.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아들을 무사히 학교로 보낸 관영이 향한 곳은 어제 일하던 화려한 한정식집 청유가 아니라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동네 어귀의 인력사무소였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도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하는 수많은 가장들이 두꺼운 점퍼에 목도리를 칭칭 감은 채 모닥불 주위에 모여 있었죠. 관영 역시 그들 틈에 섞여 묵묵히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과거 바다의 거친 파도를 가르던 해군 대위 시절의 명예도 번듯했던 제복도 이제는 남루한 작업복으로 바뀌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올곧았습니다. 다행히 건장한 체격 덕분에 관영은 건설 현장의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고된 작업에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비계 위를 오르내리며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은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낼 때마다 관영은 평생을 빛 한 줌 없는 깊은 탄광 막장에서 땀과 피를 흘리셨던 자신의 늙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진폐증으로 쿨럭이시면서도 자식의 입에 들어갈 쌀을 구하기 위해 무너져 내리는 갱도로 들어가셨던 아버지. 그 희생과 무게를 알기에 관영은 입술을 꽉 깨문 채 묵묵히 시멘트 포대를 등 위로 짊어졌습니다. 어젯밤 뒷골목에서 피를 토하던 그 가여운 노인에게 건넸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관영은 자신의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짓밟고 살아남는 법을 배우기보다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심장이야말로 자신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으니까요. 비슷한 시각 강남 최고급 한정식집 청유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훨씬 들뜨고 분주했습니다. 악덕 매니저는 아침 일찍부터 종업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매섭게 호통을 치며 군기를 잡고 있었죠. 어제 그 거지 영감탱이랑 멍청한 주방 보조놈 쫓아내길 천만다행이지. 너희들도 똑바로 들어. 오늘 우리 식당의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명성그룹의 핵심 임원진들이 시차를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번에 눈도장 제대로 찍으면 우리 식당은 대기업 전담 연회장으로 지정돼서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는 거야. 먼지 한 톨, 실수 하나라도 나오는 날엔 내 손에 다 죽을 줄 알아. 매니저는 승리에 도취된 표정으로 거울을 보며 자신의 넥타이를 고쳐매었습니다. 남의 밥줄을 끊어놓고 죽어가는 노인을 한겨울. 길바닥에 내동댕이 친 잔혹한 짓거리 따위는 그의 머릿속에 일말의 죄책감으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돈과 권력 앞에 굽신거리며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것만이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죠. 곧 식당으로 밀어닥칠 거대한 운명의 해일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매니저는 오만방자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명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김학수 회장의 집무실, 굳게 닫힌 거대한 마호가니 문 안쪽에서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은 김 회장의 손에는 어젯밤 비서에게 지시했던 이관영에 대한 상세한 뒷조사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은발 아래로 김 회장의 날카로운 눈동자가 서류의 글귀들을 하나하나 훑어 내려갔습니다. 해군 대위로 명예롭게 전역한 청년. 거친 항해사 생활을 거치며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불의의 사정으로 홀로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키우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살. 그리고 무엇보다 김 회장의 가슴을 강하게 때린 것은 관영의 아버지가 30년 넘게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다 진폐증을 앓으셨다는 구절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든든한 오른팔인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관영 씨는 현재 어제부로 식당에서 해고당한 뒤 오늘 새벽부터 건설 현장 인력 사무소에 나가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에게 크레파스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쉬지도 않고 무거운 시멘트를 나르고 있답니다. 그리고 어제 회장님께 쥐어주신 그 10,000원은 이관영 씨가 아들의 학용품을 사기 위해 며칠을 굶어가며 모아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을 냉혹한 승부사로 살아오며 웬만한 일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던 김 회장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서류를 쥐고 있는 늙은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어젯밤 자신을 매몰차게 내쫓던 매니저의 폭언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앞을 가로막아주던 관영의 넓고 따뜻한 등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앓던 병과 똑같은 기침을 하는 이름 모를 늙은이를 위해 자신의 유일한 밥줄과 외투 그리고 핏덩이 같은 아들의 크레파스 살 돈마저 아낌없이 내어준 바보같이 착하고 숭고한 청년. 이 미련한 놈. 그 알량한 10,000원짜리 한 장이 자기 피와 살 같은 돈이었으면서 나같이 다 죽어가는 늙은이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까봐 택시비로 내어주었단 말이냐. 김 회장의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넓은 집무실을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도심의 화려한 빌딩 숲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다 살 수 있고 사람의 목숨조차 계산기로 두드리는 이 삭막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이관영이라는 청년은 김 회장이 잃어버렸던 인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단숨에 되찾아준 은인이자 빛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돌아서며 박 비서를 향해 차갑고 서늘한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건물 매입은 어떻게 되었나? 네, 회장님 지시대로 자금을 총동원하여 오늘 새벽 6시를 기점으로 청요. 식당이 입점해 있는 강남의 5층짜리 건물 전체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법적인 건물주는 명성그룹입니다. 잘했다. 지금 당장 법무팀 에이스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내 차를 대기시켜라. 내가 직접 그 식당으로 간다. 회장님께서 직접 행차하십니까? 임원진 선에서 처리해도 충분한 하찮은 자들입니다. 박 비서의 만류에도 김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서리발처럼 차가운 그러나 절대적인 권력자의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니, 내 은인을 길바닥으로 내몰고 개돼지 취급을 한 놈들이다. 남의 피눈물을 쥐어짜며
배를 불린 그 천박한 놈들에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함이 어떤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겠다. 그리고 김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어젯밤 관영이 건네주었던 꼬깃꼬깃한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소중하게 꺼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를 살려준 그 훌륭한 청년의 아들에게 이 할아비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웅장한 크레파스를 선물해야 하지 않겠나. 정오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 강남 한복판의 청여. 식당 앞은 곧 들이닥칠 폭풍을 예감하지 못한 채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들이 손님들의 고급 외제차를 이리저리 옮기며 팁을 챙기고 있었고, 매니저는 입구에 서서 특유의 비굴하고도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명성그룹 임원진이 도착하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식당 앞 넓은 왕복 차선도로. 저 멀리서부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압도적인 장관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장선 새까만 최고급 세단 마이바흐를 필두로 명성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검은색 대형 SUV 수십 대가 마치 거대한 군대의 행렬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줄지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로 위에 다른 차들이 그 엄청난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길을 터주기 시작했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 하나 없이도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에 화색이 돌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찢어졌습니다. 왔어. 오셨어. 야, 다들 빨리 나와서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할 준비해. 명성그룹 VIP들이시다. 매니저의 호들갑에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직원이 우르르 몰려나와 입구 양옆으로 도열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호위 차량들이 식당 앞을 완전히 에워싸듯 멈춰서고, 검은 정장을 입고 덩치가 산만한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차에서 내려 주변을 순식간에 통제하기 시작했죠. 강남 한복판의 소란스러운 거리가 일순간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경호실장이 서둘러 마이바흐의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굽신거리며 두 손을 모으고 있던 매니저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대기업의 높은 분에게 잘 보여.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굳히겠다는 탐욕스러운 계산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차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매니저의 얼굴에서 비굴한 웃음이 핏기 없이 싹 가시며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커다랗게 뜬 두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맞춤 캐시미어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수행원들의 철통 같은 호의를 받으며 자신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내리꽂고 있는 백발의 노인. 그는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이 병균 덩어리라며 소금을 뿌려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바로 그 기침하던 냄새나는 거지 노인이었던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잔혹하고도 통쾌한 심판의 시간이 째까기는 초침 소리와 함께 매니저의 턱 밑까지 바싹 다가와 있었습니다. 식당 앞을 가득 메운 검은색 대형 세단들의 위용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소음마저 집어삼킨 듯한 무거운 침묵 속에서 명성그룹 김학수 회장은 천천히 지면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어젯밤에 해진 점퍼와 흙먼지 묻은 바지는 간데없고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와 단정하게 빗어넘긴 은발은 보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는 기품을 내뿜고 있었죠.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입구에서 돌석상처럼 굳어버린 매니저의 얼굴이었습니다. 매니저는 방금 전까지 지어 보이던 비굴한 미소가 일그러진 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자신이 소금을 뿌리며 모욕을 줬던 노인의 얼굴과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거물의 얼굴이 겹쳐지며
거대한 해일처럼 공포가 밀려오고 있었죠. 아니. 회장님?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내가 꿈을 꾸는 건가? 매니저의 입술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뒤로 슬금슬금 물러났지만 이미 수십 명의 경호원이 식당 주위를 철통같이 에워싼 뒤였습니다.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매니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매니저의 숨통은 조여드는 듯 했죠. 김 회장은 매니저의 코앞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어제 나한테 소금을 뿌리며 뭐라고 했던가? 병균 덩어리 거지 영감이 우리 식당 수준 떨어뜨린다고 하지 않았나? 그 한마디에 매니저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는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그저 어두운 밤이라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매니저의 비굴한 외침이 거리에 울려 퍼졌지만 김 회장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도 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죠. 김 회장은 고개를 돌려 식당 건물을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박 비서, 아까 보고한 소유권 이전 서류는 준비됐나?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박 비서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김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김 회장은 그 서류를 매니저의 머리 위로 툭 던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에는 이 건물의 새로운 소유주가 명성그룹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 완료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6시를 기점으로 이 건물의 주인은 나로 바뀌었네. 그리고 건물주로서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이 식당 청유와의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것이야. 자네뿐만 아니라 사장까지 포함해서 오늘 정오 전까지 이 건물에서 모든 짐을 싸서 나가게.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나가라니요. 저희 사장님이 알면 뒷목 잡고 쓰러지실 겁니다. 매니저가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김 회장의 곁에 서 있던 법무팀 변호사들이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계약서상 건물주가 바뀔 경우에 특약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또한 어젯밤 회장님께 가한 폭행 및 모욕죄 그리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니 법원에서 뵙도록 하죠. 매니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순간의 오만함과 무례함이 자신뿐만 아니라 식당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은 것이죠. 식당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종업원들과 주방 사람들도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김 회장은 무너진 매니저를 뒤로 한 채 식당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금박 장식과 비싼 도자기들이 즐비한 실내였지만 김 회장의 눈에는 그저 천박한 욕심의 찌꺼기들로만 보였습니다. 김 회장은 주방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이관영 씨는 어디 있나? 어제 나를 위해 그 맛있는 국밥을 끓여줬던 그 청년 말이야. 주방 안쪽에서 숨죽이고 있던 주방장이 조심스럽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매니저가 어젯밤에 당장 해고해버려서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쯤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을 겁니다. 주방장의 말을 듣는 김 회장의 눈매가 날카롭게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가슴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10,000원짜리 지폐를 지그시 눌러보았습니다. 그 지폐 한 장에 담긴 청년의 피눈물을 생각하니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졌죠.
김 회장은 박 비서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이관영 씨가 일하고 있는 현장을 파악해라.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조용한 차를 한 대 더 대기시켜. 내가 직접 그 청년을 데리러 가겠다. 회장님, 아직 몸 상태도 좋지 않으신데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박 비서의 걱정 어린 만류에도 김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생명을 구한 은인이고 이 삭막한 세상에 마지막 남은 정의를 가르쳐준 스승이다. 그분을 모시는 일을 남의 손에 맡길 순 없지. 그리고 그 청년의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크레파스도 챙겨야 하지 않겠나? 잠시 후 김 회장의 행렬은 식당 앞을 떠나 서울 외곽의 어느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고 소음이 귀를 찢는 삭막한 공사판. 그곳에서 이관영은 자신의 몸무게보다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짊어진 채 묵묵히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얀 조리복을 입고 주방에서 칼을 잡던 손은 이제 거친 장갑에 가려져 있었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지만 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 크레파스 사왔어? 라고 물을 아들 지훈이의 초롱초롱한 눈망망울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관영이 잠시 시멘트 포대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던 그때였습니다. 공사 현장 입구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한 트럭들만 오가던 비포장도로에 눈부시게 빛나는 검은색 마이바흐와 수십 대의 차량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것이죠. 현장 감독과 인부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경호원들의 보좌를 받으며 흙먼지 날리는 현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관영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그 노인을 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 하지만 도무지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귀한 모습에 고개를 갸웃거렸죠. 노인이 관영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관영의 투박하고 먼지 묻은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관영 씨, 많이 기다렸네. 내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닌지 모르겠군. 관영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젯밤 비좁은 창고에서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던 그 가여운 노인. 자신이 점퍼를 입혀주고 택시비 10,000원을 쥐어줬던 그 어르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 아니, 어떻게 여기에? 그리고 그 모습은? 관영의 어안이 벙벙한 질문에 김 회장은 관영의 어깨에 묻은 시멘트 가루를 직접 손으로 털어내며 대답했습니다. 어제의 그 초라한 늙은이는 자네의 진심을 시험하러 온 하느님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해주게. 자, 이제 이 무거운 시멘트 포대는 그만 내려놓게나. 자네처럼 귀한 분이 계실 곳은 여기가 아니야. 김 회장의 손짓에 경호원 중 한 명이 고급스러운 상자 하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비싸고 화려한 크레파스 세트와 최신형 태블릿 PC, 그리고 예쁘게 포장된 어린이용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라고 했나? 자네 아들이 기다리고 있을 선물일세. 할아버지가 주는 약소한 입학 축하 선물이라고 전해주게나. 관영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바란 적은 없었지만 어린 자식을 생각하는 노인의 세심한 배려에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이죠. 주변의 인부들이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는 가운데 김 회장은 관영을 자신의 차 뒷좌석으로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갑시다, 관영 씨.
이제 자네가 평생 꿈꿔왔던 진짜 주방을 보여주러 가야겠군. 아, 참. 그 식당 건물은 이제 내 것이니 그 못된 매니저 놈 걱정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되네. 거친 건설 현장의 먼지 구덩이를 뒤로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세단은 관영과 김 회장을 태운 채 눈부신 오후의 햇살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3,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과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쏘아 올린 기적 같은 반전은 이제 막 그 화려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의 소음을 뒤로하고 이관영은 생전 처음 타보는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감촉은 비현실적이었고 차 안을 감도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는 방금 전까지 그를 괴롭히던 시멘트 가루의 매캐한 냄새를 씻어내주는 듯했죠. 관영은 자신의 흙 묻은 작업복이 비싼 시트를 더럽힐까봐 엉덩이를 끝에만 걸친 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학수 회장은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관영의 긴장된 어깨를 가볍게 다독였습니다. 관영 씨, 편히 앉게나. 이 차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귀한 것이 자네의 그 따뜻한 마음씨인데 고작 가죽 시트 좀 더러워지는 게 무슨 대수겠나. 오히려 자네의 그 땀방울이 묻은 옷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훈장이라네. 김 회장의 목소리는 어젯밤 창고에서 들었던 힘없던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기업을 일궈낸 거물다운 묵직한 힘과 동시에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와 같은 깊은 자애로움이 섞여 있었죠. 관영은 그제야 조금씩 긴장을 풀며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걷던 그 길이 오늘은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는 강남의 중심가를 지나 도심 속에 자리 잡은 명성그룹 소유의 최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관영을 VIP 전용실로 안내했습니다. 김 회장은 관영에게 따뜻한 온수 세정물과 함께 최고급 맞춤 정장을 준비해 주었죠. 자네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네. 지훈이가 아빠의 가장 멋진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나. 관영은 뜨거운 물로 몸을 씻으며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반추했습니다. 꿈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했고 현실이라기엔 너무나 영화 같았죠. 하지만 씻겨 내려가는 구정물 사이로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의 관영은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수트는 관영의 다부진 체격과 정직한 인상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었죠. 주방 보조의 앞치마도 막노동 현장의 작업복도 아닌 한 명의 당당한 신사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관영이 로비로 나오자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시 향한 곳은 바로 어제 관영이 쫓겨났던 한정식집 청유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식당 앞은 아침의 소동이 가라앉지 않은 듯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간판 아래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죠. 건물주 변경에 따른 긴급 보수 공사 및 운영 주체 변경 안내라는 차가운 문구였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어제 관영을 비웃으며 내쫓았던 매니저와 사장이 사색이 된 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 회장의 등장을 보자마자 바닥에 머리를 지식이듯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이관영 씨, 아니 관영 선생님, 제발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매니저의 비굴한 목소리는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제 그토록 기세등등하게 관영의 멱살을 잡고 모욕을 주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관영은 자신을 향해 울며 매달리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앞섰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함에 있어 돈과 권력의 유무로 그 가치를 매기는 이 삭막한 현실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김 회장은 차가운 시선으로 매니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들이 저지른 죄는 나에게 무례했던 것이 아니야.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측은지심을 버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청년의 자부심을 짓밟은 것이 진짜 죄지. 이 건물에서 자네들의 자리는 이제 없네. 법무팀에서 전해준 퇴거 명령서를 받았을 텐데 구차하게 매달리지 말고 지금 당장 나가게. 김 회장의 단호한 명령에 경호원들이 매니저와 사장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식당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남은 종업원들은 숨을 죽인 채 관영의 눈치만을 살폈습니다. 김 회장은 관영을 이끌고 주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관영이 굽은 허리로 불판을 닦던 그곳이었죠. 관영 씨, 이제 이곳의 주인은 명성그룹이고 이 주방을 책임질 사람은 바로 자네일세. 자네의 그 정직한 손맛과 따뜻한 심성이 담긴 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하게나. 지훈이에게도 이제는 떳떳한 총괄 셰프 아빠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관영은 떨리는 손으로 주방 조리대 위에 놓인 반짝이는 셰프웨어를 어루만졌습니다. 어제 노인에게 대접했던 그 소박한 국밥 한 그릇이 자신에게 이토록 거대한 기적을 가져다 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관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정직하게 살아온 지난날들에 대한 보상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바로 그때 식당 입구에서 맑고 투명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아빠 어디 있어? 박 비서의 손을 잡고 들어온 지훈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친 지훈이는 새 가방을 메고 아빠를 찾아 달려왔죠. 번듯한 수트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본 지훈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아빠 진짜 멋있다. 아빠, 오늘 우리 좋은 일 있는 거야? 관영은 달려온 지훈이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나는 분유 냄새와 비누 향기가 관영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관영은 지훈이의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지훈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가 됐어. 이제 지훈이한테 크레파스도 스케치북도 마음껏 사줄 수 있는 멋진 아빠가 될게. 김 회장은 이 아름다운 부자의 모습을 뒤에서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나지막이 지시했습니다. 이 식당의 이름을 바꾸도록 해라.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정직하게 끓인다는 뜻에서 심성이라고 짓는 게 좋겠군. 그리고 이관영 셰프가 이끄는 첫 정식 메뉴는 어제 내가 먹었던 그 소고기 국밥으로 정해라. 가격은 누구나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아주 소박하게 책정하고 말이야. 강남 한복판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차가웠던 건물이 이제는 가장 따뜻한 온기를 품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관영과 김 회장 그리고 어린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며 차가운 겨울바람을 녹이는 봄의 전령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인과응보의 통쾌함 뒤에 찾아온 진한 가족의 사랑과 인류애의 감동이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색 간판이 내려가고 그 자리에는 심성이라는 소박하면서도 묵직한 이름의 나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강남 한복판 수억 원대의 권리금이 오가는 이 금싸라기 땅에서 3,000원짜리
소고기 국밥이 대표 메뉴로 걸린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재계의 입소문을 탔죠. 사람들은 명성그룹의 김학수 회장이 노망이 난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지만 김 회장은 그저 허허 웃으며 관영이 정성껏 끓여내는 육수 냄새에 취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관영에게 주어진 주방은 그야말로 요리사들의 꿈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최첨단 조리기구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최고의 식재료들이 가득했지만 관영은 그 화려함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주방 한 구석에 낡은 무쇠 가마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핏물을 뺀 소고기 양지와 큼지막한 무,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고향 강원도에서 직접 농사지어 보내주셨던 말린 시래기를 아낌없이 넣었죠. 주방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관영의 손길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품을 일일이 걷어내며 국물의 맑기를 조절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어제 길바닥에서 죽어갔던 한 노인의 생명을 되살렸던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관영 씨, 국물 냄새가 예사롭지 않군. 내 평생 산의 진미를 다 먹어봤지만 이 냄새만큼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없었네. 주방을 찾은 김 회장이 가마솥 옆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관영은 땀방울을 닦아내며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죠. 회장님, 이 국밥은 제 아버지가 광산에서 돌아오실 때마다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방식입니다. 검은 먼지를 잔뜩 마신 목구멍을 씻어내고 내일 다시 막장으로 들어갈 힘을 주던 생명의 맛이요. 이제는 그 힘을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김 회장은 관영의 단단한 어깨를 대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전임 사장과 매니저는 식당 밖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특히 쫓겨난 매니저는 분노로 눈이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그는 강남의 VIP 손님들에게 전화를 돌려 심성이 얼마나 낮은 식당으로 변했는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강남 한복판에서 거지들이나 먹는 국밥을 판다니요. 명성그룹 회장님이 치매라도 걸리신 게 분명합니다. 절대로 그곳에 가지 마세요. 격 떨어집니다. 매니저의 비열한 목소리는 수화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개업 첫날 식당을 찾은 손님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무시가 공존했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입은 신사숙녀들이 투박한 뚝배기에 담긴 국밥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죠. 정말 이게 다예요? 명색이 명성그룹 회장님이 추천한 식당인데 고작 이런 서민 음식을 내놓다니 실망스럽네요. 한 중견 기업의 사모님이 코를 막으며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죠. 지켜보던 종업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주방에서 나온 관영은 차분하게 손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품격 있는 수트 차림이었지만 손끝에는 여전히 요리사의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잠시만 이 국물을 한 숟가락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이 안에는 단순히 고기와 무가 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켜 세운 온기가 들어 있습니다. 드셔보시고 그래도 실망하신다면 제가 직접 정중히 사과드리고 음식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관영의 정중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에 사모님은 못 이기는 척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이 입안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하고 깊은 육수의 맛이 온몸을 타고 흐르며 바쁘게만 살아오느라 잊고 지냈던 어머니의 손맛과 따뜻한 정이 되살아난 것이죠. 인공적인 조미료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의 정성이 빚어낸 기적의 맛이었습니다. 어머나, 이럴 수가.
어쩜 이렇게 국물이 깊고 깔끔하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사모님의 감탄사에 여기저기서 숟가락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하던 눈빛들은 어느새 경탄으로 바뀌었고 식당 안은 이내 국밥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비싼 가격으로 사람들의 급을 나누던 예전의 청유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그 시각 식당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매니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식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관영의 앞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이 사기꾼 놈아, 내까진 놈이 끓인 국물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사람들을 현혹해. 이건 다 조작이야. 회장님이 뒤에서 시킨 쇼라고. 매니저의 난동에 식당 안이 아수라장이 되려는 찰나 김 회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 창고에서 보았던 그 매서운 독수리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여봐라, 이 무례한 자를 당장 끌어내라. 남의 귀한 음식을 모독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자는 법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 비서, 준비한 서류를 내놓게. 박 비서가 내놓은 서류에는 전임 사장과 매니저가 그동안 식자재비를 횡령하고 탈세를 저질러온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관영을 뒷조사하며 부수적으로 얻어낸 명백한 범죄의 흔적들이었죠. 매니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회장님, 제발. 함정이 아니라 자네가 판 무덤일세.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비웃은 대가는 자네의 인생 전체로 치르게 될 거야.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매니저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은 박수를 치며 정의의 심판에 환호했죠. 관영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가마솥의 불을 조절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관영은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맛있게 국밥을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남의 마천루 숲 사이로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위대한 국밥의 향기가 봄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세상을 녹이는 인간미의 승리이자 성실한 소시민이 일궈낸 가장 눈부신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가마솥에 끓는 소리는 어느덧 이 도시의 가장 따뜻한 심장 소리가 되었습니다. 식당 심성은 이제 단순히 밥을 먹는 곳을 넘어 상처받은 이들이 위로를 받고 소외된 이들이 온기를 나누는 광장이 되었죠. 관영의 국밥은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부터 길게 줄을 선 사람들에게 배달되었습니다. 그 줄 안에는 번듯한 양복을 입은 직장인도 있었지만 새벽바람에 손을 녹이는 환경미화원과 갈 곳 없는 노숙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관영은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내어주며 그들의 거친 손을 한 번씩 꼭 잡아주었죠. 하지만 관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묵직한 돌덩이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강원도 시골 요양병원에서 홀로 투병 중이신 자신의 아버지였죠. 평생을 어두운 탄광 속에서 자식의 앞날을 위해 석탄 가루를 마시며 살아오신 아버지. 이제는 숨쉬는 것조차 버거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계신 아버지는 아들이 강남에서 이름난 요리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저 허허 웃으며 미안하다는 말씀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을 자신의 병원비로 쓰는 것이 못내 가슴 아팠던 것이죠. 김학수 회장은 관영의 그런 그늘진 표정을 단번에 읽어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영업을 마친 관영을 조용히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관영 씨,
자네의 국밥에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있지만 정작 가장 위로받아야 할 사람의 빈자리가 느껴지는구먼. 자네 아버님 말일세. 이제 그분을 이곳으로 모셔올 때가 되지 않았나? 관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아버님은 거동이 몹시 불편하십니다. 게다가 이런 화려한 곳에 오시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하실 겁니다. 평생을 막장에서만 사신 분이라. 막장이 어때서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자네라는 빛을 길러내신 분 아닌가. 그분이야말로 이 심성의 진짜 주인이라네. 박 비서에게 이미 지시해 두었으니 내일 아버님을 모셔오도록 하게. 김 회장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관영의 아버지를 위해 식당 건물 위층에 최고급 의료 설비를 갖춘 거처를 마련하고 전담 의료진까지 배치하는 세심함을 보였죠. 다음 날 오후 강원도에서 온 특수 구급차가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아 산소통을 매단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굽은 등에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손톱 밑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듯 남아있는 검은 탕가루의 흔적. 그는 바로 관영의 아버지 이종칠옹이었습니다. 관영은 하얀 조리복 차림으로 달려나가 아버지의 무릎 아래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못난 아들이 이제야 모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관영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아들의 번듯한 조리복 소매를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관영이 정말 요리사가 됐구나.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내 아들이 참으로 대견하다. 아버지는 아들이 행여나 더러워질까봐 자신의 검은 손을 황급히 거두려 했습니다. 그때 김학수 회장이 다가와 아버지의 그 거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이보시오, 동생.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웠소. 당신의 그 검은 손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황금의 손이요. 내가 당신 아들 덕분에 목숨을 구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드리리다. 두 노인의 만남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평생을 막장에서 구르며 살아온 광부와 재계를 호령하는 대기업 회장. 살아온 길은 달랐지만 자식을 향한 사랑과 삶의 고통을 견뎌온 무게만큼은 서로 통하는 것이 있었죠. 그날 저녁 식당 심성의 주방에는 오직 아버지만을 위한 특별한 요리가 준비되었습니다. 관영은 정성을 다해 소고기를 다지고 가장 부드러운 물을 골라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셨던 고향의 맛을 담아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아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드셔보세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정직한 마음으로 끓였습니다. 관영이 올린 뚝배기에서 구수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평생의 한과 슬픔, 그리고 자식을 향한 미안함이 그 뜨거운 국물 한 모금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맛있구나. 정말 맛있다. 관영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이 장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돈으로 산 성공보다 권력으로 얻은 명예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진실한 사랑과 용서가 주는 감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두가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식당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구속되어 재판 중이라던 매니저의 가족들과 전임 사장의 수하들이 때로 몰려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식당 앞에 오물을 던지고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며 심성이 불법적인 뒷거래로 운영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명성그룹은 각성하라.
선량한 상인들을 내쫓고 거지를 앞세워 쇼를 하는 김학수 회장은 물러나라. 그들의 악에 바친 고함은 평화롭던 저녁 식사 시간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바깥의 소동에 불안한 듯 산소호흡기를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관영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서렸습니다. 자신의 성공은 견딜 수 있었지만 이제 막 안식을 찾으려는 아버지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죠. 관영은 식당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비겁하게 숨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군중 앞에서 관영은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 손은 기름때와 물기에 절어 투박해졌고 제 등 뒤에 계신 아버지는 평생을 막장에서 탕가루를 마셔 폐가 썩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쳤다고요? 우리가 쇼를 한다고요? 사람의 진심을 짓밟고 돈밖에 모르는 당신들이야말로 진실이 무엇인지 두려운 것 아닙니까?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저를 키워내신 그 정직함으로 저는 끝까지 이 식당과 제 아버지를 지킬 것입니다. 관영의 사자우 같은 외침은 강남의 거리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타오르는 정의감이 가득했습니다. 관영의 진심 어린 외교에 식당을 찾았던 손님들과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그들의 앞을 막아서며 관영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 식당은 가짜가 아닙니다. 관영 셰프님, 힘내세요. 우리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악의적인 시위대를 밀어냈습니다. 경찰들이 출동해 선동가들을 연행하기 시작했고 거짓된 선동은 진실의 빛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회장은 관영의 어깨를 꽉 쥐어주었습니다. 잘했다, 관영 씨. 자네는 이제 요리사를 넘어 한 사람의 당당한 인간으로서 승리했네. 자네 아버님도 이제 마음 편히 쉬실 수 있겠어. 어느덧 밤이 깊어지고 강남의 소음도 잦아들었습니다. 심성의 창가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쥐고 희미하게 웃으셨고 관영은 그 따뜻한 손의 온기를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사랑과 진심만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은 이제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강남의 높은 빌딩 숲 사이를 기분 좋게 훑고 지나가던 어느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식당 심성이 문을 연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 사이 이곳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당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가 흐르는 성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주방 보조에서 이약 강남의 스타 셰프가 된 이관영은 변함없이 새벽 4시면 가마솥 앞에 서서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그의 하얀 조리복 소매에는 여전히 정직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의 눈빛은 1년 전 그날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식당 안은 여느 때처럼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 식당 입구에서 작고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루하기 짝이 없는 행색의 한 남자가 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신발은 다 떨어져 발가락이 보였고 머리는 떡이 진 채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피하던 그 남자를 향해 관영이 직접 주방에서 나와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관영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는 바로 1년 전 관영을 모욕하고 노인을 길바닥으로 내몰았던 전임 매니저였습니다. 횡령과 사기 혐의로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그는 갈 곳도 먹을 것도 없는 처참한 신세가 되어 있었죠.
그는 한때 자신이 지배하던 이 화려한 공간에 이제는 배고픈 거지 신세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배가 고파서 냄새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매니저였던 남자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았습니다. 관영은 잠시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옛날의 분노나 원망은 이미 관영의 마음속에서 하얀 증기가 되어 날아간 지 오래였죠. 관영은 오히려 남자의 마른 어깨를 가볍게 짚으며 식당 안쪽 가장 따뜻한 햇살이 드는 자리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가장 배고플 때 먹는 밥 한 끼가 어떤 건지 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일단 앉으세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말아드리겠습니다. 관영이 내온 뚝배기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남자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못한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국밥 속으로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거지 영감이라며 멸시했던 그 국밥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줄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관영은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진심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기서 드시는 밥 한 그릇이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 광경을 위층 집무실 창가에서 지켜보던 김학수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옆에는 이제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산소호흡기 없이도 웃음을 지으시는 관영의 아버지 이종치롱이 함께 앉아 있었죠. 두 노인은 이제 매일 오후 함께 바둑을 두거나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는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복의 종칠이 동생, 자네 아들은 정말이지 큰 사람이야. 복수 대신 용서를, 미움 대신 국밥을 내어주다니. 내가 사람 하나는 정말 잘 봤지? 김 회장의 너털 웃음에 아버지는 검은 탕가루가 다 빠져 하얘진 손으로 찻잔을 감싸주었습니다. 다 회장님 덕분이지요. 막장에서 석탄만 캐던 늙은이 아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살다니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두 노인의 대화 위로 식당 밖에서 뛰어들어오는 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어느덧 초등학교 2학년이 된 관영의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빠가 사준 멋진 가방을 메고 한 손에는 학교에서 상장으로 받은 그림을 들고 있었죠. 우리 가족과 고마운 할아버지들이라는 제목의 그림 속에는 가마솥 앞에서 웃는 관영과 손을 맞잡은 두 할아버지, 그리고 행복한 지훈이의 모습이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관영은 지훈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아들의 뺨에 비볐습니다. 고단했던 지난날의 상처는 이제 훈장처럼 그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금고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식당 영업이 끝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 회장은 관영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관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심성장학재단의 설립 인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관영 씨, 이 식당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은 이제 자네처럼 성실하지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들과 평생을 막장과 공사판에서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쓰일 걸세. 자네가 끓이는 국밥이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마음을 덮이는 불씨가 되는 거지. 김 회장의 제안에 관영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붉어졌습니다. 1년 전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토록 거대한 사랑의 강물이 되어 흐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관영은 창밖으로 펼쳐진 강남의 야경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사이로 이제는 차가운 소외가 아닌 따뜻한 연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관영은 가슴 안주머니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그곳에는 1년 전 김 회장이 돌려주었던, 그리고 이제는 액자에 넣어 소중히 보관하던 그 10,000원짜리 지폐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가난할 때 내밀었던 그 10,000원이 사실은 수천억 원의 가치보다 더 빛나는 사람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식당 심성의 불빛은 밤이 깊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은 길 잃은 이들에게는 이정표가 되고 배고픈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며 차가운 세상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들고 가세요라고 말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귀하고 핏줄보다 마음이 더 진한 법. 3,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 읽어낸 이 기적 같은 사연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내민 작은 손길이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거대한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가족의 정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서로를 지탱해주는 이들의 모습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관영과 지훈이, 그리고 두 할아버지가 함께 걷는 그 길 위로 오래도록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3,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 쏘아 올린 위대한 반전의 기록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 밤 뜨끈하고 든든한 국밥 한 그릇 같은 위로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